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저희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뉴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에 투기 목적으로 100억 원대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터졌습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LH 임직원과 임직원 배우자 등 10여 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진해동 등의 일대 7,000평가량의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했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부패 행위에 해당하는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 준비했는데요. 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월 1일 0시 기준 신규로 1,442명이 추가 접종받아 23,086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누적 접종자는 22,191명, 화이자 백신 누적 접종자는 895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SNS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괴소문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불임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 영국 불임학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이 남녀 생식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론적 증거 없다고 밝혔고요. 미국 산부인과학회 또 생식의학회 등도 공동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백신 생식 능력 저하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교육부는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을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했고 대학 진학을 앞둔 고3도 매일 등교를 하도록 했는데 반면 나머지 학년은 격주, 격일 등으로 등교 일정이 조정돼서 일주일에 2, 3회 학교에 가거나 격주 또는 3주 가운데 2주 등교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학기 도중이라도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상향이 되면 등교 비중이 3분의 1로 줄어들지만 특수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2.5단계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단계에는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고 그러네요. 이번엔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꽃샘추위와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제법 춥게 느껴지겠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쑥쑥 올라서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 모든 지역에서 좋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한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제법 크게 벌어지니까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3월 3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약 한 달 후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죠.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행복한 아침이 나섰습니다.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션 5030 지금 출발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는 수많은 사고들. 대한민국 보행자의 안전사수를 위해 행복한 아침이 나섰다. 올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지역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하고 생활권 이면 도로에서는 30km 이하로 운행하는 범국가적인 정책인데
안전속도 5030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 두 남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속도를 바꾸는 대국민 프로젝트 미션 5030 지금 시작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속도 미션 5030. 자, 이 야심한 밤에 정말 이 늦은 시간에 새신랑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미남 박사님, 홍 박사님, 홍성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야, 어디 안녕하세요. 콘서트 오셨나요? 어디? 안녕하세요. 콘서트 오셨나요? 경찰차에서 나오세요? 예, 오늘 오실 때 박희수 씨가 속도를 과속을 해서 오셨다고 소문을 듣고 지금 지하철 타고 고발하고 왔는데 지하철 타고 왔어요. 지하철 좀 빨랐습니다. 네, 역시 센스 있는 이런 예. 리액션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예,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4월에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을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그 도시 지역의 보행자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도시부의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그리고 생활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이제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필요한 곳은 시속 30km로 하향하는 정책입니다. 과연 속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충돌 시 중상 가능성도 확연히 줄어들까? 보행자 충돌 실험에서도 속도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었는데 실험 결과 속도를 60에서 50으로 10km만 낮춰도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20%나 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 저희가 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고 위험이 높은 곳 기습적으로 방문해가지고 모범 안전 운전자를 지금 찾고 있잖아요. 아내가 왜 밤에 나가냐고 많이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이제 낮에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도시 지역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좀 혼잡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밤에 교통량이 적을 때 네.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남편이 밤에 나가고 있습니다. 미션 장소로 이동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로 가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다 같이 저희가 예전에 보면은 예능에서 딱 하면 장소로 이동하거든요. 한번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점프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바로 이것이군요. 네. 아까 같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여기였습니다, 바로. 네, 훌륭하게 편집을 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미션 장소는 서울 강동구 보건소 앞.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꺾어져 강동구청으로 이어지는 왕복 4차로 도로. 초등학교, 중학교, 구청, 보건소 등 주요 시설이 밀집돼 있어 보행자 교통량이 많고 그래서 유독 보행자 사고가 많이 일어난 곳인데 제한속도 30km인 이 도로에서 과연 모범 안전운전자를 만날 수 있을까? 강동구 구의회 앞입니다. 여기서 좀 사고가 좀 잦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양쪽에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서 최근 3년 동안 26건의 그 크고 작은 사고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또 26건 중에서 네. 또 6건이 네. 중상 사고였고 그 중에서 5건이 네. 교차로 내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꼭 왔어야 되는 곳이네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이 무단횡단 방지시설 때문에 도로 중간에서는 못 건너겠지만 네. 방지시설이 없는 곳에서 무리하게 건너려고 하다가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무단횡단 하고 계시는데요. 또 하고 계십니다. 지금 무단횡단 하고 계시는데요. 또 하고 계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진짜. 네. 저러다가 사고가 날 수가 네, 있는 맞습니다. 것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9시인데요. 제가 2시간 동안 한번 얼마나 많은 안전 운전자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속도 측정 룰. 교차로를 지나 강동구청으로 향하는 약 150m의 직선 거리를 지나는 차량을 관찰한다. 정확한 타기 설정을 위해 바깥쪽 차로로 달려오는 차량을 1차 지점에서 한 번, 2차 지점에서 한 번, 2번에 거쳐 속도를 측정하고 두 지점 모두 제한속도 30km 이내로 통과한 운전자는 오늘의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돼 상품을 받게 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연 늦은 밤에도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모범 안전 운전자는 나타날 것인가? 지난번 답심리에서는 우리 박사님께서 답심리라 10명 나온다고 예.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강동구거든요. 혹시 9명? 아닙니다.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아니죠, 제가. 그러면은 몇 명인? 네. 저는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네네네. 강동구입니다. 네. 그래서 0.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예. 나오셔가지고 지금 여기는 아무도 안 나온다고 그러시면 아니면 네. 기대를 버리고 있다가 영인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렇습니다. 전 한 명입니다. 그러면 희망을 걸겠습니다. 저는 한 명이라도 나온다. 예. 안 나온다. 네. 혹시 한 명 나오면은 저는 네. 다음에 제가 스피드건 쏘겠습니다. 아니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예. 여름 복장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 복장하면 바캉스 복장으로 이렇게. 예, 아무튼 오늘 알겠습니다. 안 나온다고 저는 한 명이라도 나온다. 네, 저는 희망을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가 오고 택시가 있거든요. 한데 좀 빈택시가 지금 맨 앞에 서 있는데요. 신호에 걸리신 건가요? 걸렸어요. 저 택시 한번 잡아볼까요? 네.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네. 네. 1차 지점. 속도가 느린데요?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기사님, 좀 더 밟아야 돼요. 좀 더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 그거 말고 브레이크! 그거 말고 브레이크! 29km입니다. 29km! 29km. 예, 두 번째. 두 번째. 좋아. 과연 2차 지점도 30km여로 통과할 수 있을까? 좋아. 45km입니다. 45km! 브레이크 말고 다른 걸 밟으셨어요, 지금. 지금 어떻게 더블이 나오죠? 굉장히 빨리 달리시네요. 예, 또. 지금 네. 뭐 거의 1.5배 달리셨거든요, 지금. 네. 요 차 어때요? 지금 달려오는 차, 예. 요 차. 검은색. 요 차. 46km입니다. 46km. 46km. 너무 빠르셨네요. 뒤에 노란색 버스 한번 볼까요? 이거 버스인데요? 예, 저 스쿨버스인가요? 스쿨버스 같은데요? 예.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스쿨버스는 더욱더 속도를 좀 준수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버스 한번 그 속도 한번 측정해 주세요. 네. 노란색 버스. 네. 자, 1차 지점. 32km입니다. 39km. 버스가 이렇게 속도를 안 지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자, 지금 현재 시각이 10시 30분이거든요. 저쪽에서 오는 차량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시속 30km 걸어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건 역주행하시는 남자분인데 예. 지금 느긋하신 것 같아요. 머리가 굉장히 추우실 것 같은데. 네.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건가요, 저분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진짜. 네. 저러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좀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보행자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3.3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OECD 평균 네. 인구 10만 명당 1.0명 정도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약 3배가 넘습니다. 그 단순히 3배가 아니고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뒤에서 두 번째, 뒤에 두 번째요? 예, 꼴찌에서 두 번째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좀 이런 좀 안전 수칙을 지켜서 좀 그 수치를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모범 안전 운전자는 아직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지금 뒤에 이게 뭐죠? 경찰차인가요? 견인차입니다. 네? 견인차예요. 견인차인가요? 자, 그럼 이 견인차 한번 저희가 예. 속도를 한번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인차, 느려요? 자, 1차 지점, 네. 23km입니다.
23km 좋습니다. 기사님 30km 미만으로 달려주세요. 1차 지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네, 두 번째. 2차 지점. 2차 지점의 속도는 과연 느려요. 네, 두 번째. 2차 지점. 느려요. 26km입니다. 26km. 견인차가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오늘의 첫 모범 안전운전자 등장. 그러나 아쉽게도 인터뷰는 정중히 거절하고 떠났다. 드디어 모범 안전운전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네, 저는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네. 이 기세를 몰아서 네. 나오시기를 네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빠른 것 속도를 같은데요? 굉장히 빨리 내시는 것 같은데요. 기사님 여기 30이에요. 30. 이야, 앞에 있는 차까지 앞지르네요. 네. 실패입니다. 네. 지금 오고 있는 차 있죠? 빠른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네, 48km. 50이 아니거든요. 예. 30이기 때문에 30km 이하여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10시 45분이거든요. 네,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네.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다가오는 차량 한 대. 과연 제한 속도를 지켜 두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가 될 수 있을까? 느립니다. 느려요. 느린데? 느립니다. 느려요. 1차 지점. 속도가 느린데요?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23km입니다. 23km. 예. 됐어. 지금 분위기가 시켜주실 것 같아요, 지금. 지금 55분이거든요. 예. 네, 5분 남았거든요. 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네. 좀 빠른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30. 느려. 느린 것 같아. 느려. 20km입니다. 예, 성공합니다. 성공했어요.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미션 종료 5분을 남겨놓고 극적으로 모범 안전운전자 등장.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채널의 행복한 아침 미션 5030이라는 프로인데요. 개그맨 박기순입니다. 네, 강동구에서 탄생한 두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 아버님이신가요? 따님들? 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젊으셔가지고. 아버님과 딸둘이 타가지고, 네. 평소에도 좀 이렇게 좀 약간 속도를 잘 지키세요? 네. 운전 습관이. 운전하는 일을 하니까 운전하는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혹시? 모자에서 물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라디오도 듣고 예, 네네.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고. 속도 잘 네.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아빠가 자랑스럽나요? 아주 잘하시네요. 네. 혹시 선택권을 누구한테? 엄마가 안 들으려면 딸한테? 원망을 안 들으려면? 정말. 딸의 선택이 과연 맞을지. 1등 하고 싶으니까. 진짜요? 와. 후회 없으시겠어요? 네. 믿어요.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아니, 이렇게 기뻐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아까 모범 안전운전으로 선정되셨을 때 그때도 안 기뻐하셨는데 이거 뽑으셔서 막 가족들이 막 네. 축하드립니다. 따님에게 드렸습니다. 네. 안전 속도를 지키자. 미션 5030 파이팅! 미션 5030 다음 주에 만나요. 안전속도 5030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예, 관심 갖고 이제 시행이 되고 우리도 실천하고 이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이 어제 개학했잖아요. 그리고 각급 학교들이 개학했기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더 잘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함께할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아 연예 전문기자, 그리고 방송인 김수현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심한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을 겪는 코로나 블루를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인 씨는 상관은 없죠? 괜찮죠? 저는 아직 괜찮은데요. 늘 명랑하니까. 근데 주변 분들 보면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분들 많으시고, 그러면서 이게 공황장애까지 연결되는 네.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블루 시대에 뭐 여러 사람이 그런 증상을 호소하고 이러는데 연예인들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에서 보면 연예인들은 화제가 되니까 네.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 원장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도 공황장애 얘기 살짝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공황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좀 해주시고요. 네.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호소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과연 내가 유명해질까? 또 유명해지고 나면 이 인기가 금세 사그라들진 않을까? 이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연예인에게 발병률이 높다. 이렇게 이거 나쁜 말인데 연예인병이다, 공황장애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호소하신 분들 누가 계신가 보면 장나라 씨, 네. 차태현 씨, 류승수 씨, 김하늘 씨, 탑스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나도 공황장애 겪었었다. 이런 얘기를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뚝심 있어 보이는 우리가 연기 신이라고 부르는 이병헌 씨도 공황장애를 앓은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예전에 혹시 이 드라마 기억하세요? 그 아름다운 날들이라고 최지우 씨랑 주연을 맡았었던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네. 이 드라마가 정말 인기를 끌었었는데 심지어 이병헌 씨는 이 드라마 이후에 아버지의 빚도 다 갚고 정말 정상에 선 스타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 혼자만 화장실 어떤 칸에 딱 갇혀 있는 듯한 굉장히 그런 답답함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힘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우울증이 또 찾아왔고 또 이 우울증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공황장애가 찾아왔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켜보는 연예인들, 특히 스타들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뭐 처음에는 의아해하고 이랬다. 그런데 요즘은요, 뭐 스타 연예인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친구, 이웃들에게도 이 공황장애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2015년에는 52만 5천 명에서 2019년에는 67만 6천 명으로 28.6%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이제 코로나19로 고통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작년 상반기에만 47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와. 네, 실제로 이제 불안이 계속 가중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 환자가 늘어나는 게 저희 정신과 의사들도 다 염려되긴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다행이라 느끼는 건 여러 연예인분들의 이런 커밍아웃으로 인해서 공황장애나 다른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조기에 치료를 받는 숨어있던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건 다행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괜히 주식 이런 거 하다가 공황장애 스트레스 받고 그럴 수 있죠. 이런 분들 많이 봐요. 네. 혹시 그런 증상을 겪었거나 겪은 분들 본 적 있습니까? 접니다. 제가 요즘 주린이라고 하죠. 남들 다 올랐다고 하는데 그 시기에 제가 지금 들어가서 아유. 지금 늘 파란 비를 많아요. 맞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너무 마음이 불안해요. 저는 코로나19가 한 6개월이면 끝나겠지 해서 뇌와 마음의 시간을 한 6개월로 이렇게 제가 맞춰놨었나 봐요. 근데 이게 1년 이상 길어지면서 저도 네. 뭔가 모르게 이게 코로나 우울증인가? 그래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도 뭐 제 친구가 제가 연기를 전공했으니까 제 네. 주변에 이제 연기를 하는 분들 보면은 원체 좀 불안하거든요. 시기들이 막 기다릴 시간이 너무 많고 예. 좀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이럴 때 조금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공황장애 비슷하게 좀 경험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쯤 되면 TV를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나는 공황장애, 혹시 공황발작이 아닌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자가 진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나도 혹시 공황장애인데요. 뭐 숨이 가빠지거나 막힌 듯한 느낌이 든다. 어지럽고 휘청거리거나 실신할 것 같다.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이 마구 뛴다. 손발이나 몸이 떨린다. 땀이 심하게 많이 난다. 누가 목을 조르는 듯 질식할 것 같다.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미리 사전에 해봤는데 네. 저는 뭐 한 개? 많이 찾아 한 개 정도? 제가 그 손발이 좀 저려서 그것만 살짝 체크를 했거든요. 저도 어떤 때 보면은 심장이 좀 빨리 뛰거나 네, 맥박이 빨라지거나 이런 건 있어요. 네. 계속은 아니고. 이게 뭐 그러니까요. 계속 나타나요. 일시적으로 보면 저는 한 5개 정도까지가 글쎄, 있어요. 일시적으로 네, 네. 다섯 개요? 그게 자주 반복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닌데 저도 네. 이제 뭐 방송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좀 괜찮은데 이렇게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방송을 좀 잘해야 되고 좀 좋은 전달해드리기 아무래도 위해서 그런 게 있지. 한 번씩 그렇게 좀 오더라고요. 네. 한 5개 정도가. 또 어떠세요, 두 분은? 저는 이게 이 공황장애인지 갱년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체크해보면서 일단 손발이 좀 저리다 이 저리는 거 느낌이랑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화끈했다가 또 오한이 오는 네. 이 온도 변화 같은 느낌? 예. 그거 두 가지는 이건 내 얘기다 했어요. 화끈한 상열감. 네, 뭔가 그건 갑자기- 갱년기 같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이렇게 오한 갑자기 추면서 오한 막 이런. 저는 역시 그 주린이이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표를 보면서 가끔 숨이 막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갑자기 막 감정 조절이 막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막 이런. 하지 마요, 하지 마. 금방 돈 주고 스트레스를 사셨네. 그러니까 빼긴 늦은 것 같아요. 아니, 그거 결과 어떻습니까? 궁금한데요? 네, 그 방금 표가 이제 공황 발작인지 알려주는 표고요. 네. 그 다 나와 있는 게 불안 증상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 한두 개가 아니라 4개 이상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떨어지는 표를 봤을 때 오는 불안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예상치 못한 상황, 뭐 운전하고 가고 있거나 네. 뭐 자고 있던 상황에 갑자기 불안해진다. 그리고 그런 게 5분에서 10분 이내로 정말 이전에 경험해 볼 수 없을 정도의 죽을 듯한 불안이 왔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공황 발작인데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왜냐하면 평생 상상해 본 적도 없던 너무 심한 불안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딱 구별이 될 수 있죠. 저희가 지금 공황 장애 얘기했는데 지금 선생님 공황 발작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네, 공황 발작이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반복되면은 혹은 한 번이라도 너무 강렬하게 경험하면 아 이게 또 일어나면 어쩌지? 라는 예기 불안에 시달리게 돼요. 혹은 그걸 겪었던 장소를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거나 그래서 이제 운전을 못 하거나 사람 많은 곳에 못 가거나 이런 회피 행동까지 동반되어서 일상생활이 무너지면 그때 공황 장애를 진단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뭐 연예인들, 스타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겪는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공황장애에 걸린 스타들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스타들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좀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스타 총 4분입니다. 우선 사고 뭉친 남편 때문에 공황장애에 걸린 아내, 그리고 최정상의 자리에서 은퇴 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했던 운동선수, 그리고 갑자기 떠난 가족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은 스타. 마지막으로 공황장애를 극복해서 자칭 공황장애 전도사로 불리는 스타까지 총 4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를 겪은 스타들을 유형별로 나눠서 오늘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해놨군요. 네,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 있는 어떤 스타들을 좀 준비를 알았어요. 해봤습니다. 첫 번째 네. 스타 누굽니까? 자, 첫 번째 스타 한 줄로 좀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자면요. 정말 레전드급의 최고의 운동 스타였지만 은퇴 후에 갑자기 공황장애를 겪은 스타입니다. 이분의 힌트는요. 이분의 신체 부위에 대한 힌트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올해 59살이 되셨는데요. 네. 아유, 이 환갑을 나이가 앞두고 네네. 이 나이가 무색하게 탄탄한 종아리 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 종아리 근육 모양이 하트 모양이라고 합니다. 하트? 네. 야, 이게 종아리가 하트? 이 복근은 왕자고 네네. 종아리는 하트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죠. 종아리 근육이 하트 정도 가려면 네. 이 굵기가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단 거죠. 요즘 종아리들이 가늘고 뭐 이런데 네. 저는 그만 이 첫 번째 힌트에서 알아버렸어요. 왜냐면 저는 그 하트 근육, 양쪽 종아리 네. 그 하트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종아리가 웬만한 분 허벅지만 해요. 그렇죠. 네. 저는 뭐 종아리 한 뼘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얼마큼 종아리 근육이 탄탄하시냐면은 과거에 한 방송에서 전씨름 선수
선수이자 MC 강호동 씨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몸이 좋고 네. 다리도 굵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신데 이분과 종아리 굵기를 비교를 했을 때 1.5배 굵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던 게 이분이 장화를 신어야 되는데 종아리가 굵다 보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장화를 잘라서 신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스키 못하. 네. 그러시죠. 시가 잘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정말 그 어떤지 사진 같은 거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보고 이분은 뭐 싶은데요. 말로만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와. 저 종아리 이거 어. 지금 CG 아니죠?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어머. 저 확실히 한뼘에 다르네. 네, 이렇게 아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 것도 아니고 강호동 씨하고 비교할 때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그러니까요. 이쪽이 이제 네. 강호동 씨, 그리고 이쪽이 하트는 뒤돌아서면 있어요. 뒤돌아서 완전히 그렇죠, 완벽한 그렇죠. 하트가 있어요. 확실히 네. 좀 남다르시긴 하네요. 네. 비교해 보니까. 어마어마 지금 이게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저렇게 굵은데 실제로 보면 더 굵습니다. 네. 이 사진에는 강호동 씨는 아닌데요. 이 일반인 분하고 이제 그쵸. 비교를 했을 때 옆에 봤을 때 그렇게 보다 하더라도 뭔가 남다른 건 사실이에요. 거의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3배 가까이. 그래서 첫 번째 힌트가 뭐 종아리인가? 첫 번째 힌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리 근육 종결자입니다. 네. 운동선수고 네. 다리 그러면 근육 다리를 종결자다. 많이 쓰는 무슨 운동을 하는 모양이다. 그럴까요? 하체 위주의 뭐 그런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힌트 봐야 되겠네.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생의 비화에 대한 힌트인데요. 이분이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60여 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9살이기 전에 9살이기 때문에 60여 년 전에 어머니 나이가 40세 때 이분을 임신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조카가 이분보다 먼저 태어났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셨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머님께서 이분을 낳지 않으려고 뭐 산에서 부르기도 하고 자풀을 뜯어먹기도 했는데 이제 건강하게 태어났죠. 하지만 이렇게 태어나서 그런지 좀 왜소하고 키도 작고 허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예. 12살에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아주 체격이 좋아졌고요. 네. 정말 그야말로 천하를 제패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천하를 제패했다. 천하를 제패- 천하를 제패했다. 운동의 천하를 제패했다 이런. 살짝 감이 오는데. 네. 천하장사만. 네. 이건 근데 꽃가마타는. 두 번째 힌트 바로 네. 꽃가마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가보시죠. 꽃가마. 네. 예.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아니 다 아시겠죠? 네. 천하장사 이만기. 정답입니다. 네. 역시 맞네요. 자, 이 뭐 49번이죠. 네, 그렇죠. 노래판을 49번이나 평정한 네. 정말 저 씨름계에서는 레전드죠. 레전드죠. 그렇죠. 49번이나 네. 우승을 했으면은 정말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럼. 네, 이만기 씨가 당시에 기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꽃가마에 이제 올랐을 때, 그러니까 정상에 올랐을 때는 정말 우승한 후에 그 특유의 세레머니 있죠. 모래를 막 뿌리기도 하고 한없이 포효를 하기도 하는데 이 꽃가마에서 내려오면 이 정상을 다시 지키기 위한 부담감이 엄습해 온다라고 그 공포를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꽃가마라는 것이요. 정상이 오른 순간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한의를 주지만 내려왔을 때는 그만큼의 압박을 받는 양날의 검이 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우승을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안 한 거잖아. 저희 어머니께 꼭 좀 전해주세요. 저도 이만기 씨 스토리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어린 시절 작고 허약했다는 게 정말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이만기 씨가 근데 실제 씨름판에서는 또 큰 편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항상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다는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을 노력으로 승화해내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걸 텐데 이런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최강자의 자리에 있던 또 다른 그 챔피언들하고는 그 부담감이 또 다르죠. 언제든 나는 밀릴 수 있다. 네. 네. 아니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전교 1등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네. 전교 1등 한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순간이 부담이더라. 그러니까 우승을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면
거기서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부담이 생기는 그쵸. 거고 네. 일단 또 내려오면 내가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고 또 불안이 생기죠. 네. 이만기 씨도 은퇴 이후에 그런 불안감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본인이 이렇게 밝혔어요. 현역 씨름판에서 은퇴하고 난 후에 공황 장애가 왔다. 네. 사실 우리가 씨름의 역사가 긴데 씨름 선수 천하장사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이만기 씨. 이랬는데 그랬던 그분이 공황 장애를 내가 알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면 그 정상의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게 되면서 막 불안감이 엄습한 거네요. 맞아요. 내가 정상에 있었는데 이제 모두가 나를 알았는데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네. 내가 내 이름이 잊혀지면 어떡하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역 씨름판에서 나와서 세상과 이 싸움에서 한판 들배지기로 한판승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그래도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민속 씨름의 활성화. 네. 이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당시 이만기 씨 공황장애 증상이 어느 정도였나요?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세요. 근데 이만기 씨도 그랬던 거예요. 유럽 여행을 가게 되는 일정이 있었는데 이 유럽 여행에서 이 공황장애가 엄습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단체 행동을 나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먹고 에라이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심지어 다리도 건널 수가 없고요. 터널도 지날 수가 없고 정말 한 6개월은 굉장히 극심한 공황장애에 시달렸는데 저도 그 이만기 씨 본인한테 들었는데 만약에 그래도 어떻게든 출장을 갔어요. 네. 출장을 가서는 꼭 응급실 옆에 있는 여관을 구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밤에 자다 어떻게 될까 봐 그 네. 죽음이 두려워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실감이 됐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 또 공황장애 겪으시는 분들 보면요, 막 대형 쇼핑센터라든지 사람 많은 음식점 이런 데를 또 못 가시긴 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아니 그게 뭐가 힘든 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공황장애, 공황 발작 증상을 한번 겪어보시면 알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내가 죽는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근데 공황장애가 지속되다 보면 광장공포증이라는 증세가 자주 동반이 돼요. 이게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사람 붐비는 장소에 가면은 그 상황 약간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밀폐된 듯한 느낌을 불안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공황장애는 뇌에 위험을 알리는 센서가 고장이 난 거거든요. 위험할 때만 울려야 되는 게 시도 때도 없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사람 많은 곳 피하게 되고 좁은 공간 피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가게 되는 질환이죠. 네, 요즘에는 그 비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공황장애 생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대요. 사회적으로 뭔가 내 위치가 약해지고 어디선가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불안감을 증폭시키나 봐요. 네, 우리는 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나는 정신과 의사 그리고 누구의 아빠, 누구의 남편, 뭐 누구의 동료 등으로 저 자신을 정의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듯 우리는 대인관계와 어디 소속되는 걸로 나 자신을 정의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특히 직장,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은 어느 직장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야라면서 나를 정의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없어지면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내가 누구지? 나 자신에 대한 정의가 흔들리는 건데 그것만큼 불안한 게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생 한 직장에서 길게 일해오신 분일수록 은퇴하기 전에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내가 나중에 어떤 목표를 향해 또 달려갈 건지 아니면은 같이 은퇴한 친구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건지 이런 준비 과정이 좀 있어야지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오래 다니던 방송사를 그만두니까 그쵸. 사람 만났는데 명함이 없는 거예요. 늘 명함이 있었거든. 네. 근데 명함이 없으니까 사람 만나면 좀 위축되고 이러는 감이 있었어요. 네, 네. 이만기 씨 어쨌든 지금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거죠? 맞습니다. 공포의 가면이라 불리는 이 공황장애 3년 만에 극복을 했는데 바로 자전거 여행을 통해서요. 이 굉장한 다리 근육에 어울리는 이 운동이죠. 자전거로 여행하고. 근데 이 나를 건강하게 해준 자전거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걸 집 밖에 두지 않고요. 네. 집 안에 매일 들여놓는다고 합니다. 이만기 씨는 어쨌든 그야말로 씨름판의 레전드인데 네. 그리고 은퇴 후에 공황장애를 겪었던 그런 유형의 스타고요. 그 다음 스타는 어떤 유형이에요? 자, 두 번째 스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부라면 100% 공감할 내용인데요. 사고뭉치 남편 때문에 공황장애 걸린 아내입니다. 이분은 1984년 K본부에서 개그 콘테스트에서 동상을 수상하면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인기를 한창 구가하던 시기에 정말 미녀 개그우먼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또한 개그맨이고요. 그 당시 남편 말로는 선배 개그맨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분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개그맨 이상훈 씨, 이봉원 씨,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스타 심영래 씨도 이분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이 러브 스토리도 좀 궁금한데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분이 사실 남편분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거절하고자 나는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성경책을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를 베드로라 불러다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분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종교까지 바꿨어.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네. 근데 사실 개그맨 부부, 이 스타 부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몇 호 부부예요? 그렇죠. 요즘에 몇 호 부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네네. 하는데 첫 번째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개그맨 2호 부부입니다. 2호. 네. 1호가 그 팽현숙 최양락 씨가 네. 1호고. 그럼 박미선, 이봉원 이봉원 씨 씨? 부부. 그런가? 그 비슷하지 되지 않을까요? 2호 두 번째 힌트까지 봐야 돼. 네네. 두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남편분께서 32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사고를 많이 치면서 이것을 계속 썼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좀 귀여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잘 지키지도 않았고 또 점점 이것에 대한 공약이 좀 커졌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는 재산을 걸고 이것을 썼다고 해요. 재산, 전 재산. 네, 이게 재산? 무엇일까요? 걸고 못 쓰는 거는 뭐 네. 각서 아니면 잘못했을 때 반성문? 뭐 이런 건가요? 각서겠다. 각서? 네. 뭐 걸고 힌트 쓰니까? 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각서고 각서의 달인이 됐다고 합니다. 달인? 아니 대체 각서를 얼마나 썼길래 각서의 달인이. 정말 많이 썼습니다. 119통이나 썼다고 하는데요. 119야? 네,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내분, 그러니까 저희 오늘 스타분께서는 남편이 잘못했을 때 그냥 각서 쓰는 게 네. 마음이 편하다고 아니, 합니다. 각서 쓰는 게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도 사고를 치다 보니까 네. 남편분은 거꾸로 이렇게 말을 해요. 각서를 쓰고 나면 이 평화가 찾아온다. 본인이 잘못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저 언뜻 생각이 안 나. 네네, 속을 이게 많이 지금- 썩인 거에서 힌트가 좀 그리고 있어요. 개그맨 2호고요. 앞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양락 씨, 이봉원 씨 요 사이쯤에 같이 활동했던 시기에 있던 분이고요. 아이고 뭐 그래요. 미녀 개그우먼이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뭐 임미숙 가요. 미녀 개그우먼 이미숙 씨 맞습니다. 맞죠. 근데 사실 결혼 이후에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가 최근에는 또 방송에 굉장히 많이 네,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게 뭔가 좀 아프셨던 것 때문인가요, 혹시? 결혼 이후면은 아이 가지면 또 그렇지 않나? 일단 임미숙 씨가 활동을 중단했었던 이유, 그 이유를 임미숙 씨가 직접 이야기를 할 텐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한 30년 동안을 동안 방송을 왜 안 하는가? 도대체 임미숙은 왜 안 하는가? 결혼해서 공황장애가 1년 만에 생겼어. 그때만 해도 공황장애가 뭔 줄을 몰라. 다 뭐 공황에 못 가는 병인 줄 알고. 아니, 공황장애는 우리가 알기에 네. 극심한 스트레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렇죠. 공황장애가 왔으면 김학래 씨 같은 경우 종교까지 바꾸면서 막 사랑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신혼에 지금 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공감을 이후- 못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임미숙 씨의 말에 따르면요, 이 사랑을 받으려고 결혼을 한 건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디어 회의한다고 2박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지나치게 나를 혼자 두더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에도 내가 눈물이 쏟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못한 채로 3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와 눈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10kg가 빠질 정도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마음고생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에 대해서 김학래 씨가 얘기를 합니다. 내 별명이 김비리다. 베드로가 비리가 됐어요. 아니 이게 무슨 가정생활에서 부인에게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면 비리인데 골프 바람이 나서 새벽만 되면 골프 치러 나갔는데 그게 바로 신혼 시절부터 그래서 결혼 1년 만에 아내가 공황장애가 왔다 봅니다. 근데 저는 같은 여자로서 너무 궁금한 게요. 연애할 때는 왜 그렇게 잘해주다가 결혼하면 남자들 왜 이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신랑은 아닙니다.
본인 얘기 행복합니다. 아니고요. 네. 그런 경우들을 진료실에서 진짜 종종 듣는데 그 경우에는 그분들에겐 그게 목표였던 거죠. 결혼해서 저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아이고. 거기까지가 목표인 거고 이후의 삶에 대해선 기존의 머릿속에 안 그려본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자기도 이제 당황스러운 건데 그 당황스러울 때 배우자와 같이 얘기하면서 미래를 같이 그려나가야 되는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최대한 회피하는 거죠. 아예 집에 안 들어와서 안 만나는 게 최고의 회피 방법이니까 이렇게 골프나 다른 거에 더 빠지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근데 사실 임미숙 씨가 공황장애를 앓은 지 뭐 한 3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네. 남편인 김학래 씨는 알고 계셨대요?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뿐 아니라 아무도 몰랐는데 임미숙 씨가 처음에 이 공황장애 앓기 시작한 지 10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럼 나 미쳤다고 할까 봐. 그리고 또 연예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했는데 저는 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에 누구의 남편이 들어가는 게 너무 슬픈데 네. 그러면 곧 뒤로부터는 얘기했느냐. 아니 그 후로도 또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저 남편 때문에 속 많이 썩으신 것 같은데 119번의 각서. 그쵸. 그 내용도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한 방송을 통해서 그 김학래 씨가 지금까지 써왔었던 그 각서의 내용이 살짝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보는데 화가 제가 나더라고요. 일단 집에 들어오지 않았었다라는 걸 반성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 1번, 여자 근처에 가지 않기. 아이고. 김학래의 휴대폰 잠금 번호를 아내에게 알려줘야 한다. 몇 시까지 귀가하기, 가족 외식은 몇 번. 이렇게 굉장히 장르도 그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네. 근데 여자 근처에 가지 않기가 좀 걸리네요. 이거는 여자 근처에 갔다가 뭔가 문제가 좀 생겼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휴대 잠금 번호 나한테 알려줘야 된다. 몇 시까지 들어와라. 여기서 우리가 탁 촉이 오잖아요. 네. 요거 여자 문제다. 아하. 근데 우리 촉이 아니에요. 김학래 씨가 본인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내가 여자 문제로 우리 아내 임미숙의 속을 긁은 적이 있다, 속상하게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실 연인 관계에서도 이성 문제가 가장 속이 상하는데 부부 사이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부부 문제에서 서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연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성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임미숙 씨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외도까지 간 건지 그 여자 주변에 많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오해를 산 건지 네. 모르겠는데 이런 과정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하기도 근데 싫은데. 그거는 네. 외도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어디까지 갔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뭔가 남편이 나만 보지 않고 딴 데를 네. 봤다. 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 1년 차면 굉장히 이제 막 찌개 너무 끓여놓고 좋을 남편 때죠. 기다리고 네. 또 만약에 아이를 낳았으면 나는 막 육아에 시달리고 나는 이러고 있는데 네. 남편이 딴 데를 봤다. 거기서 오는 배신감인 거죠. 그렇죠. 맞아. 근데 그때가 또 사회생활 할 때 참 바빠요. 진짜 좀 변명을 좀 하자면 그 시기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네. 거기서 좀 뭔가 붐을 일으키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딴 얘기 할까? 뭐 그런 건가요? 아내가 그렇게 아이를 네. 돌보고 밥하고 이럴 때 나는 이 집안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다 이런 것 때문에 바깥으로 네. 도는 걸까요? 글쎄 뭐 하여간 뭐 있는데 이런 배우자의 뭐 이런 외도나 부정 이런 것 때문에 공황장애 스트레스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도 많지요. 네, 당연히 많습니다. 네. 대학병원 응급실에도 공황 발작이나 과호흡이 네. 생겨서 실려 오시기도 하고요. 종류를 불문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는 이제 뇌에 그 불안 신호 체계를 깨트려서 공황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임미숙 씨는 공황장애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면서요? 네, 예전에 그 제 주변에도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 공통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비행기 타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1990년대 초반에 제주도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저는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이 비행기를 타서 제주도에 가는 동안 서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너무 불안함이 많이 몰려왔다라는 건데요. 일단 화장실 앞에서 심호흡을 계속 크게 하면서 이 불안함을 견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한 시간 정도인데. 그렇죠. 네. 제주도니까. 맞아요. 그 시간 동안 또 그런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겠네. 사실 이렇게
비행거리가 짧아서 다행이지 아까 이만기 씨처럼 뭐 유럽이라도 갔다던가 이러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황장애로 비행기를 한동안은 아예 탈 수가 없어서 지난 한 30년 동안 제대로 해외여행을 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뭐 여행을 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차도 문제였습니다. 차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거리는 우리가 뭐 여행 갈 때 이 정도는 가도 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리도 너무너무 힘이 들 정도로 공황장애가 심각했었다라고 해요. 네. 그럼 언제가 가장 좀 마음이 어렵고 좀 힘드셨대요? 지금 장거리 비행 얘기했잖아요. 바로 장거리 비행을 못해서 생긴 슬픔인데 뭐냐면 이 임민숙 씨, 김학래 씨 이 아드님이 이 아이스하키로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유학을 갔어요. 공부하러가도 챙겨줄 게 많겠지만 사실 운동하는 선수들 얼마나 뭐 다쳤을까 걱정이 돼요. 엄마가 너무 가고 싶은데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서 전화 통화로만 아들하고 소식을 주고 받았다고 하네요. 이 운동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합숙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유학을 간 케이스인데 그럼 엄마 음식이 그렇게 그립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엄마도 반찬해서 갖다 주고 싶죠. 막 장아찌, 김치 이런 거 갖다 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뒷바라지를 못해서 아들만 생각하면 임민숙 씨가 안쓰럽고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아들이 한 10살 무렵부터 알았다고 해요. 아, 우리 엄마가 비행기를 못 타는구나. 근데 이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우리나라에서 본인 생각할 때 남산이 제일 높은 거예요. 엄마, 우리 남산타워 거의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연습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도 지금은 임민숙 씨 뭐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많이 괜찮아지신 것 같던데요. 네, 스스로 이야기를 할 때도 지금 많이 괜찮아져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달라진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덧붙여서 오히려 저는 공황장애입니다라고 사람들한테 먼저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너무나 아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대중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너무나 좋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모든 병은 공개를 해야 되고 이왕 알리게 되는 거 응원을 받는 것 같다. 절대 병을 숨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배우자 스트레스에서 오는 공황장애까지 알아봤어요. 다음 스타는.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스타 한 분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재혼을 하게 되면서 이곳으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한 방송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아내에게 잘해주는 남편이다. 라고 인정하고 자랑하기도 했고요. 또 여러 방송에서 재혼한 아내에 대한 어떤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분입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 힌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랑꾼입니다. 재혼을 한 스타인데 사랑꾼이다. 저는 사실 한 분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요. 굉장한 사랑꾼인 분이 딱 떠오르죠. 그래요? 두 번째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과연 이게 벌써부터 이 힌트를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감이 맞을지. 전 알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힌트 들으면 아마 정확하게 맞춰져 나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 이분의 출연 빈도에 대한 힌트입니다. 이분이 현재 출연하고 있는 방송 그리고 앞으로 출연할 방송이 총 6개라고 하고요. 굉장히 많죠? 특히나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개의 고정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11개, 어마어마한데 특히 목요일 하루에만 녹화가 4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바쁘게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분인데 어떻게 맞아떨어지고 있나요? 야, 근데 이렇게 가작을 하루에 4편 녹화를 하면 아니 그 녹화장이 저 녹화장인지 이게 헷갈릴 것 같은데.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이분이 어떤 그 작품에 대한 욕심도 좀 많았던 건데 사실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일단은 뭐 일이 많으면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조금 무명 시간도 길었고 좀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릴까요? 요거 드리면 정답이 정말 맞을지 우리 예인 MC 보겠습니다. 예능 수도꼭지. 정답. 제가 바로 알죠. 바로요. 사랑꾼. 김구라 씨. 맞나요? 정답입니다. 그렇죠. 아니, 정혜인 씨가 사랑에 대한 부분은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김구라 씨의 공황장애 원인은 뭘까요? 김구라 씨 공황장애 원인은 2013년에 정말 갑작스럽게 알게 된 돌발 채무로 인한 분노였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 가정에 이 빚이 생긴 과정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차라리 알고 늘어나는 과정을 알았으면 이게 덜했을 텐데 정말 이렇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가 툭
툭 때리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요. 그 분노가 쌓여서 이 내가 초기 우울 증세를 알았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이듬해 2014년 4월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네, 특히 요즘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겪으시면서 공황장애, 채무 관련해서 불안감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요즘은 정말 모든 정신질환이 늘어나는 시기고요.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모든 이제 진료과 중에 정신과만 작년에 환자 수가 늘었어요. 네. 다 줄었는데 네. 특히 지금 경제 활동을 한창 해야 되는 혹은 하고 있는 20, 30대들이 어린 시절에 IMF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걸 목격했던 그 트라우마가 다시 반복되는구나 느끼면서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김구라 씨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채무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왔다 그랬잖아요. 당시에 증상은 좀 어땠나요? 본인이 처음 좀 뭔가 이상하다 느낀 건 비행기 아니었다고 해요. 뭔가 갑자기 기운이 훅 다운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비행기 내려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도 뭔가 자꾸 기운이 훅 또 내려가서 내가 이거 좀 병인가? 네. 다행히 병원에 가보게 됩니다.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우울감이 확 밀려왔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또 처음에는 이게 이제 비행기 고도 차에 의한 기압 때문인가 했는데 이게 너무 좀 주기적으로 이 다운되는 뭔가 확 떨어지는 느낌, 우울감이 반복되다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게 공황장애도 우울증이든 벌써 걸렸을 거다.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지금까지 그래도 버틴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네요. 네, 지금은 거의 극복을 하신 것 같은데 극복 방법도 궁금해요. 네, 제가 이맘때쯤에 김구라 씨랑 같이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회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김구라 씨가 회식할 때 알코올을 입에 잘 되지 않으시더라고요. 술은 나는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술을 일단 끊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좋아하던 카페라떼도 이제 아이스 카페라떼도 아이스 초코로 바꾸고 치료를 굉장히 열심히 받았다고 합니다. 네,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밥 먹고 커피 한 잔. 끊기 그거를 힘들죠. 초코로 바꾼 거죠. 네, 엄청난 노력이다라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김구라 씨가 이렇게 사소한 생활 습관들을 바꿔가면서 공황장애를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일상에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공황장애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운동이라고 합니다. 덧붙여서요. 체력이 있어야 정신력도 극복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노력한 결과 공황장애를 극복했다라고 합니다. 김구라 씨는 방송에서 공황장애 증상하고 극복하는 방법 이런 걸 얘기해서 네. 많은 분들한테 한번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죠. 그렇죠. 사실 연예인들은 뭐 병원 가기도 쉽지 네. 않고 그런 얘기도 용기 내 꺼내기 쉽지 않은데 김구라 씨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누굴 만났다. 그럼 꼭 뭐 인증샷까지는 아니어도 목격담이라도 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과 방문을 좀 꺼릴 수도 있는데 김구라 씨는 나 정신과 치료 받고 있습니다. 약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털어놓은 게 너무 잘했다 싶고 그래서 공황장애 전도사다 이런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김구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공황장애 그 전도사다, 홍보대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이렇게 신경정신과 치료 문턱을 낮게 해줬다라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덕분에 동료 연예인들도 김구라 씨 이후로 제가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좀 덜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지영 원장님도 인정하십니까? 병원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정말로 인정하고요. 네. 저와 제 동료들은 정말 크게 감사하고 마음 같아서 진짜 큰절 올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동안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 그리고 뭐 학회 차원에서 노력해온 거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단번에 해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그냥 저 힘들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정신질환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나같이 강한 사람도 걸리지 않냐. 근데 그거 별거 아니야. 약 먹으면 금방 나라는 식으로 맞아. 당당하게 말한 게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이거 치료받을 수 있는 거구나. 금방 나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확신을 안겨준 그게 됐죠. 그러면 그 김구라 씨의 도움을 받은 동료가 혹시 있을까요? 네, 바로 가수 딘딘 씨인데요. 과연 김구라 씨는 딘딘 씨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친구 공황장애인 것 같은데 라고 진단을 내렸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내 공황 초진을 구라 형이 해줬어. 내가 내 차례가 오기 전에 그럴 때 갑자기 너 숨을 왜 그렇게 쉬어? 모르겠어. 요즘 숨이 좀 이상해. 야, 너 그거 공황이다? 너 요즘 이러지? 내가 한번 쓰러졌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를 드렸는데 막 병원 소개시켜주고 막 이걸 다 해준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 구라 형한테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지.
이게 숨소리만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건 본인도 그런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경험을 충분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냈겠죠. 네, 김구라 씨가 인터넷 방송 통해서 그 공황장애로 힘들었을 당시의 어떤 심경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했어요. 2003년, 4년 요때부터 내가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게 늘 불안했다. 왜냐하면 이제 오랜 무명 시절 거쳐서 잘 된 거잖아요. 나 다시 무명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10년을 버티다 보니까 기본에 불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 참 칭찬하고 잘하신 말씀이다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이제 가족의 채무에 의한 거다 하니까 어떤 분에게 약간 누구 때문 아니야 그런 공황장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전부터 이렇게 방송 생활 치열한 경쟁 겪으면서 쌓여온 기본 불안이 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김구라 씨의 사례를 보면서 아빠는 정말 슈퍼맨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공황장애로 굉장히 힘들었을 그 당시에도요. 아들에게는 그걸 절대 또 티를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김동현 군 이제 MC 그리로 이름을 바꿨죠. 2014년에 당시 17살이던 김동현 군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2003년, 4년 자기가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1998년생이니까. 제가 어릴 때라 완전히 다 기억나진 않는데 다만 아버지가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셨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하셨던 기억은 난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이 있다면 영화 스파이더맨을 보러 갔는데 아빠가 중간에 나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럼 나중에 VOD로 보자 이러면서 영화 상영 중간에 나왔던 그 기억 하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김구라 씨는 건강 상태 괜찮죠? 네, 김구라 씨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거의 다 나은 상황이고 약은 아무래도 지금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피곤하고 또 다운이 돼서 우울증 약만 반알만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정도 약을 먹는 건 크게 죄의식이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한다라면서 이렇게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구라 씨처럼 공황장애를 좀 슬기롭게 극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선생님 나와주셨으니까 극복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설마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면서 아직까지 약물 치료 망설이시는 분은 없기를 바라겠고요. 공황장애는 솔직히 말하자면 정신과 의사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명의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약물 치료가 매우 잘 됐습니다. 90% 이상이 약물로 손쉽게 낫고요. 치료 기간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 많이 하시는데 6개월 정도면 보통 끝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만큼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제 호흡법인데요. 공황 발작이 올 때 심장이 마구마구 빨리 뛰는 건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지만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평소에 연습만 돼 있으면 심호흡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천천히 복식 호흡하면서 불안을 가라앉히면 공황 발작으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고 공황 발작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조기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공황장애 치료 중인 분들이 꼭 요건 알고 계세요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네, 김구라 씨께서 이미 모범적인 모습을 다 보이셨는데요. 술과 커피를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요. 공황장애인 줄 알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는데 사실은 술 문제였다라는 게 뒤늦게 밝혀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과음한 다음 날 이제 술이 깨면서 공황 증상이 잘 올라오고요. 특히 커피도 공황을 이제 잘 일으키는데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이제 커피로 해장을 하는 경우가 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공황 장애를 앓고 극복한 그런 스타들을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봄 기운이 돈다고 그래요. 네, 낮에는 포근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춥다고 하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